5월 FOMC 회의를 지나고 나면 올해 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나스닥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빅테크 기업들은 뭐 연구 개발비를 든다든지 뭐 M&A 비용이 든다든지 새로운 공장 건설 비용이 든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은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거니까 당연히 빅테크 관련 기업들부터 상승하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 증시도 덩달아도 따라 올라갈 거로 생각돼서 결론은 아까 질문하신 결론을 볼 때 지금 주식 살 때냐 저는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은 악재에 대한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호재에 대한 상승은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기는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더라도 조금 상승이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이 한 번 남았으니까 네. 또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아무리 반영을 했다 해도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출렁거릴 수는 있다. 그래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증시는 그런 불확실성은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냐지 그치. 지금 그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한 번 정도 하락할 거. 이래서 하락? 뭐 이런 거로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승 장애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 혹시 단기적으로 뭐 하락한다면 그때는 뭐 기다리거나 또는 현금 비중 늘렸다가 다시 주식을 반등 때 사면 되는 거니까요. 막 10%, 20%의 하락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뭐 제가 볼 때 한 20%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10% 하락은 뭐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요. 상승 장애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몇 퍼센트 확률은 뭐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뭐 10%를 열어둔다 해도 뭐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2,100이니까 지금 2,500이고 그 밑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네요. 그냥. 코스피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지금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게 지금 코스피에 좋은 악재도 물론 있어요.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PF 대출 만기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긴 한데 그것들 악재 그런 구조적인 악재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이게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장 중요한 게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언제든지 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시장을 요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은 우리나라 정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10% 위로는 열려 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으면 주식하고 현금 비중 어떻게 가져가면 좋아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은 좀 무시해도 좋을 때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를 했어요. 주식을 매수할 때 얘가 이러한 상태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과 다르면 팔으라 그래. 예상대로 갈 때만 놔둬.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금만 지나면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이 한 3분의 2 정도 남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시거든. 주식을 사서 물리면 일단 갖고 있어. 좀 올라가면 팔아서 물타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내 계좌에 물린 종목만 잔뜩 남아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막 어렵죠. 그러신 분들 사실은 뭐 상승장에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상과 다르면 팔고 예상대로 상승하는 종목만 놔두면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이 한 3분의 2 정도 차 있게 되면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이 두렵지 않죠. 자체가 그냥 꾸준히 계좌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1월에 저기 2차전지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출연해서 2차전지 관련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거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산 반도체 장비주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더. 왜냐하면 지금 각 그 지수가 CPI 지수나 PPI 지수도 전월보다 낮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그동안 금융 레버리지에 위축받았던 업종을 사면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제약주나 뭐 건설주, 그다음에 그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금융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건설주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돌아오는 PF 만기 대출하고 지방에 있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그 건설사가 지금 막 그 부도나는 건설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은 빼놓고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주나 조선주 같은 거 매수를 한다면 여유는 없죠. 사실 두려울 게 없죠. 그런 거는. 어차피 바닥인데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들은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어떤 시장의 상황에서 맞을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업종을 잘 고른다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조선주 네.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2주 전인가 우리 바이오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사서 셀트리온 한 10몇 프로 상승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인가 제가 조선주 이제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사자래서 그거 계속 오늘 막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기술주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걔들은 왜 그래요? 좀 오른 차가 되면 다시 누워서 잠자고 있는 듯한 차트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건데 이제 카카오 같은 건 이제 카카오뱅크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지난번에 그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은행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뭐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처음 얘기 나눌 때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서 지금 약간 놀림받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개는 결국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상당히 미국에서도 조금씩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동결 내지 인하를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때 가서 사면 좀 비싸니까. 지금 사야죠. 지금 시장 상황이 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어. 정말 금리 인상 많이 해봐요. 5월 FOMC에 0.25%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예상하는 사람 지금 시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가 사면 넣는다는 거지. 지금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내지 인하에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조선주나 뭐 인터넷 플랫폼 기술주 이런 것들 좀 언급해 주셨고 지금도 뜨거운 2차 전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 2차 전지가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현상을. 일단은요. 네. 특별히 많이 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HTN인가요? 네. 그 삼형제는 네. 사실은 이제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요. 없는 사람들은? 예, 없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고 있는 사람도 팔아야죠 지금은.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다가 이제 얘가 충분히 하락을 해서 이제 21평선 깨고 다시 반등한다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로나 한창일 때. 네. 그 고점에서 산 사람들 아직도 물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고점 자기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80%씩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시장 자체가 성장성 시장이다 보니까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시젠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충분히 21, 2평선 깨고 내려왔다 다시 반등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배터리 완성품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사면 될 것 같아요. 사면. 예. 뭐 오르기도 했고 내려가면 더 사고 뭐 이렇게. 얘는 뭐 지금 당장 막 그렇게 많이 오르는 상태는 아니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계속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젠가 그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서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배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전기차가 늘어나게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전기차
67% 정도까지 전기차로 판매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총 자동차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5.8%밖에 안 돼요.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유럽에서도 이제 2035년 이후로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미국도 지금 이런 발표를 한다면 시장은 전기차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아직 그 판매량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세상은 전기차로 뒤덮일 거니까 이제 많이 오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그 외에 이제 배터리 완성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또 오늘 네. 같은 경우는 네.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네. 그게 또 막 10% 넘게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비슷하고 뭐 매출은 조금 에코프로비엠이 높은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 성장세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뭐 계약도 3년치 다 묶여져 있다. 바인딩 예, 예, 계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싸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절대 분할 매수 못 해요. 예.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그렇게 염려도 안 하죠. 지금 왜 그 전부터 샀을 테니까. 근데 지금부터 나서서 내가 분할 매수 해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전부터 분할 매수 하시던 분이 지금도 꾸준히 분할 매수 하신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없죠. 당연히. 어차피 이 2차전지 관련주는 성장성 산업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부터 나 이제 분할 매수 할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이제 제가요. 한 다다음 달쯤에 새로 차트 책을 하나 내기로 돼 있거든요. 내기로 돼 있는데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 책이 2010년 이전 차트로 많이 실려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현실하고 안 맞는. 왜 그러냐면 2010년 이전만 해도 뭐 원형 바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뭐 21편 생명성, 급등주 패턴 이런 게 판치던 시절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때는 이제 상한가가 15%이던 때 그런 거여서 지금 상한가가 30% 이 시대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차트책을 제가 조만간 출간합니다. 네. 출간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의 생로병사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 도입부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가열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면 분열기가 아닐까. 연일 뉴스가 나오고 목표 주가를 높이는데 기관들은 아예 대놓고 차익 실현하는 자리. 뭐 지금 그런 자리잖아요. 이때 사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따라 사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거기 현재 에코프로 차트를 갖고 제가 그려놓은 이제 주가 생로병사와 그림을 맞춰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요 부분이거든요. 계속 외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면 누가 사요? 개인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이 사는 거는 힘이 딸리면은 다시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 지금부터는 주가가 이제 분열기라 해서 이렇게 예상될 겁니다. 그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서서히 고점이 낮아지는 거지 저점하고 동시에. 그렇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반짝해서 올랐다고 어제 한 이틀 내렸는데 오늘 반짝하고 올랐다고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하면서 원래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왕창 사면 주가 급락하잖아요. 폭락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한 1200주를 팔아요. 그 주가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1000주를 사. 그 주가가 반등하죠. 그럼 거기다 또 1200주를 팔아. 그것도 내려가지. 또 1000주를 사.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서서히 넘겨야지 비싸게 오랫동안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들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작전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개미들이 받아주잖아요. 펀드, 외국인이나 기관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야. 지금처럼 막 저점 대비 500% 수익 난 상태야. 이걸 누가 사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냥 던지면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개미들 사주게 하려고 최대한 머리를 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증시는 뭐 내가 팔면 내려가고 내가 사면
내가 저기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상한 엇박자 스텝이 꼬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분열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했는데 실적은 되게 기대보다는 좋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실적은 관련이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 올라간 게 이 실적은 저 아래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훨씬 많이 올랐다. 조전 대비 500%뭐 이렇게 이상 올랐으니까 그게 뭐 실적은 이미 저 아래 실적. 만약에 이 실적을 인정한다면 주가는 팍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3년을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도 싸다. 그건 모르겠고요. 3년을 본다면 주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이 좋게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대로의 주가라면 지금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거를 계속 땡겨온 거죠. 지금. 땡겨와서 올라간 거죠. 기대감에. 근데 미래는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감에 외국인 기관은 팔았는데 개인만 샀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겠군요. 안타깝죠.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네. 이런 거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에서 카카오를 넘어 12등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적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미래 성장성에서 이제 카카오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요게 가치 투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치 투자 시대는 저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벤저민 그레임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1929년 10월 그때 그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막 시장이 막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1933년인가 뭐 이때쯤 썼는데 그때 얘기는 뭐였냐면 기업에서 발표하는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30% 디스카운트해요. 발표한 실적을 30% 디스카운트해서 이 주가 디스카운트한 이 실적하고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 30% 디스카운트한 실적보다 싸다는 거지. 그 뻥튀기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게 그 당시는 뭐 뚜렷한 회계 기준도 명확한 게 없었을 거고 분식회계가 판을 쳤을 때고 그동안 시장 감시기구도 거의 전무하던 시절일 거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싼 주식을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단 그 기업 그 회계법인이 예전에는 이제 기업에서 뭐 수익을 좀 늘려줘. 단기식으로 얼마 내줘. 이렇게 하면 그 우리 이제 마사지라고 표현했는데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최근 얼마 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그 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 걸었어요. 그 회계법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계법인들도 그렇게 못 해주는 거야. 엄격한 회계를 기준을 적용해서 요즘은 저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의견 거절 뭐 이런 거. 난 니들이 협조를 안 해서 나는 이거 판단할 수 없어. 의견 거절 이런 것도 많이 나거든요. 회계 감사 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증권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시장 감시기구. 옛날에는 일부러 이상한 주가 있으면 일주일 지난 뒤에 그걸 뒤져서 숫자 계산해서 발견했다면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중간에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상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막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막바로 주가에 반영. 그러니까 이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원래 원론으로 돌아와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카카오를 넘어서 과연 이렇게까지 넘어갈 정도로 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실적으로 비교를 한 건데 주가는 미래 실적에 따라 비례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갖고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데 지금 실적을 비교해서 에코프로비엠인데 카카오에 비해서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 이거는 그 관점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시대는 안 맞는다는 거지.
물론 과거에는 맞았어요. 과거에는 저평가주 찾을 때 예를 들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퍼주, 저PBR주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퍼주란 이유로 주식 그 싸다는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따지면 제약주 막 PER이 30 막 이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지금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시대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비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도 조금 달라. 왜 그러냐면 성장성 산업가도 개미들이 막 강본에도 올라가잖아요.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면 이렇게 안 올라가야 돼. 이미 이성을 상실했어. 옛날에 그 튤립 사건 있었잖아요.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있던 1600년대인가 그 네덜란드 튤립 그런 강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과 뭐 2020년도에 그 밈 주식 뭐였지 그 게임스탑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비성적이죠. 이 근데 실적을 보면은 카카오가 아마 카카오 영업이익하고 그 봐야 되긴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안 움직이고 미래 실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실적은 에코프로비엠이 좋다는 건가요? 성장성 산업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럼 카카오는 성장성 산업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가 성장성 산업이 맞아요. 당연히 플랫폼 사업이니까 당연히 성장성 사업인데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건데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32년까지 미국의 67%는 전기차를 팔 거야. 근데 지금 5.8%야. 그다음에 유럽은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생산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난리치는 거잖아요. 네. 그 성장성으로 따진다면 2차 전지 관련주의 성장성은 눈에 보이고 카카오의 그 성장성은 잠겨 있다는 거지. 당연히 플랫폼 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성장성은 맞습니다. 그거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2차 전지가 더 크다는 거죠. 성장성은. 성장성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각종 뉴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막 5%밖에 안 되는데 67%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단기적 과열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 과열이 단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를 사고 싶다면 기다렸다가 한 21선 깨지는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고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면 잘못하면 사자마자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피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지. 2차전 산업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전기차는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것들 주목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의 미래는 좋게 보세요. 저는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식을 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모으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7,000원부터 430만 원 가듯이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삼성전자가 280만 원까지 갔다가 250만 원 됐을 때 25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해서 5만 원이 됐어요. 이 5만 원짜리 주식이 9만 원까지 갔잖아요. 250만 원에 480만 원 된 거하고 같은 거죠. 네. 그걸 이제 한산해서 얘기한 건데요. 그렇게 갔듯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전기차 시장이 확산되면 당연히 매출은 뭐 지금보다 뭐 10배씩 늘어날 거니까요. 공장을 지금 이 시대에 그 사실은 과거 이제 40년대, 50년대 경제 성장기 60년대, 70년대는 항상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딸렸었잖아요. 그걸 가장 활용을 잘했던 게 일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던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넘어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전기차만큼 어떻게 돼요? 과거 60년대, 70년대 되돌아간 거예요. 만들면 팔리는 시대로 방금 이 전기차 업종만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2배, 3배 갈 때 그 밑에 있는 뭐 소부장, 특히 이제 소재를 보시는 분들, 양극재나 이런 쪽 보시는 분들은 아, LG에너솔루션이 한 2~3배 가면 한 5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요. 우리 저거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장비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중간에는 막 급등한 적은 많아요. 반도체 장비주가 더 많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올랐대요. 7,000원부터 480만 원 올랐으니까. 근데 장비주는 어때요? 얘 삼성전자가 느릿느릿 올 때 얘는 막 폭등한 적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폭락한다는 거지. 아,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LG 에너지솔루션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단기적으로야 뭐 예를 들면 저희도 그 1월 초에 그 LNF 우리 매매 훈련에 추천했었고요. 네. 1월 10며칠인가에 에코프로비엠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추천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수익이 170% 이렇게 났었어요. 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고 그렇구나. 지금 말한 건 구분 좀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저런 얘기 있는데요. 한국은행 근무하는 사람이 뉴스에 난 얘기입니다. 네. 그 재산을 1,000억대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월급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샀대요. 삼성전자 하나만. 월급 타가지고 그걸 계속 했는데 걔가 나중에 1,000억대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7,000원이 480만 원 되면 그 정도 되죠. 그러네요. 주식을 늘려가면. 예. 근데 반도체 장비주를 사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런 계산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몇 조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그거 안 따지는데. 삼성전자가 7,000원일 때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130조라도 500조 가면은 많이 간 거 아닐까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테슬라를 제가 지금 얘가 가면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한 80달러, 80달러라고 치고요. 60달러, 70달러 좀 되겠네. 네. 지금 70달러라고 치고 이때 이제 그 지금 작년에 테슬라 딜리버리 숫자가 137만 대였어요. 근데 2030년에 딜리버리 숫자가 2천만 대까지 하겠다는 거야. 네. 공장을 막 지어서. 네.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배 이상 맞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20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2030년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냐? 그 5,000달러냐, 6,000달러냐, 2만 달러냐, 3만 달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만 달러, 3만 달러 얘기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쿠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나몬드 캐시우드가 그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거야. 분석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에 막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럼 무슨 주가가 경이는 없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 10년 전 시가총액하고 지금 시가총액 비교 한번 해보세요. 20년 전 애플하고 지금 애플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경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주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볼륨이 커지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커진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이폰을 팔았기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테슬라도 전 세계 사람한테 팔잖아요. 점점 그렇게 글로벌하게 된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커진 것도 글로벌하기 때문에 커진 거지. 만약에 국내에서만 팔았다면 이렇게 안 커졌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시장 사이즈는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시장 사이즈 얘기하고 그 성장성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욕심이 또 앞서면 얼마큼 올라갈지 저는 이제 예상하는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얼마 갈지 모른다. 네. 하지만 많이 오를 거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만 따져도 지금부터 20배 이상 올라가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70달러고 치면 27이 14면 14,000달러인데. 아니, 그러고 단순히 따져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까지 갈지 예측하는 자체는 우리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많이 모아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우리나라 거는 장기적으로 간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좋은데 뭐 안 할 일이 없잖아요. 장기적인 트레이딩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장기간 모아가면 뭐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저희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시고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셀 리포트, 예. 그리고 좀 보수적인 리포트, 예, 예. 뭐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예.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리포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요즘에 유튜버 분들 댓글을 보면 예. 이게 좀 밸류에이션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합리적인 것 같다.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건 좀 그래서 그 먼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그 예상됐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하락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이럴 때 이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리포트를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있으면 하락하면은 큰 손실 볼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되죠. 네. 그건 내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 그거는. 네.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강풍이 불고 있으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것들은 심지어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관들이 올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관들이 올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끌어올려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70%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려는 리밸런싱에 포함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에 이 부분에서도 20몇 프로 올랐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20몇 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MSCI 편입된다는 그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는데 문제는 MSCI에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MSCI는 단기 급등이 너무 심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와서 MSCI 편입에 제외됐다고 하면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고객 그 보호 차원에서 각 증권사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낸 거지 시장 전체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당연히 경고하고 믿어야죠. 증권사로서는 당연한 거죠. 저는 증권사를 별로 편 안 들을 거거든요. 원래 증권사는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의 의무죠. 의무. 예. 왜냐하면 개인들은 막 뭣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사지 않고 올라가면 나만 소외된다는 그 소외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MSCI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MSCI 편입이 안 돼도 폭락할 거고 편입을 해도 뉴스에 보면 이제 이것처럼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도 편입되고 나서 하염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편입되든 안 되든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증권사는 왜 바보라고 평소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 근거는 이제 증권사는 고객의 그 순환매 사고 파는 수수료 목적이 수수료가 근거가 그잖아요.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것도 위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위에서 실적 좋으면은 더 갈 종목도 고객님 이거 파시고 새로운 종목 사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 뭐 대부분 다 아는 얘기고요. 그거는. 걔들 원래 수수료가 이제 사고 팔 게 많이 일어날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증권사에는 뭐 IR 업무라든지 자산 운용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렇게 다 업무가 갈라져 있긴 한데 주식에 대한 중개 업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지.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요. 네. 사실 요즘은 이제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매매하는 사람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대부분 투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듣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매매하는 사람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 숫자가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듣고 매매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나 보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올라가서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을 쪼면은 고객님한테 이거 팔고 이게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지금 얘기 아닙니다. 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네.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BM, 예.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너무 비싸다고 예. 한 주가 42% 빠져낸다고. 예. 근데 이게 맞아요. 문제가 됐던 게 그 댓글에 문제가 된 게 뭐냐,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포지션에 숏에다가 자기 돈을 몇백억인가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선 셀 리포트를 낸 거죠. 아, 그런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그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음. 좀 약간 네. 무지한하다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그 부서하고 그 셀 포지션을 낸 부서하고 애널리스트잖아요, 얘는요. 이건 펀드 매니저고.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차이나월 이런 표현 써요. 증권사에는 그 차이나월이라는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는 부서하고 판매하는 부서하고 서로 공유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는 당연하죠. 저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 에코프로는 공매도 포지션 당연하죠. 왜? 원래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셀 포지션 리포트 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빠져나오면 나중에 빠져나오면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걸 가지고 막 그 비난한다면 그 비난한 댓글을 다신 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LNF는 또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또 LNF 주식은 또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뭐 안 그래도 LNF는 에코프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LNF는 70% 올랐어요. 70% 오른 놈이 조정받아봐야 뭐 한 20% 조정받을 거고 500% 오는 에코프로가 200% 오른 에코프로 BM이 조정받으면 훨씬 많이 꺾일 거잖아요. 중간 허리를 꺾일 거잖아요. 절반까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다를 수 있죠, 그게.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한번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그 리포트를 낼 때 차이나 월이 만리장성 같은 게 있다고는 하셨는데 정말로 그 리포트를 낼 때 그 정도까지 객관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지. 제가 그 증권사 근무를 안 했는데 그 관련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증권 분석사라든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내용으로 나와요. 현실에서 그런지는 뭐 내가 그 증권사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게 차이나 월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공매도 치는 자리는 당연히 공매도 칠 자리라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매도 리포트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될 자리라는 거지 지금 자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긴다면 그 사람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그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은 그런 게 아니다. 예.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지금 매도 포지션 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그 저점에서 70% 정도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사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파는데 올렸다니까요. 개인들이 올렸다고 개인들이요.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원래 그 다수가 막 와 하고 몰아치면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읽은 책 중에 광기와 탐욕의 게임 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튤립 축제나 튤립 그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다수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자기도 판단력을 상실하고 안 사면 소외감 느낀다고 막 그래서 너도 나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당연히 공매도를 취할 포지션의 자리인 거고. 지금 포지션 진짜 자리 맞죠. 그리고 당연히 고객 보호를 위해 당연히 셀 리포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공매도 쳐놓고 매도 리포트 냈다고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맞아요. 보는 게 딱 그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리포트를 낼 때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주식을 먼저 선매수를 해놓고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고 아. 시끄러우니까 그 차이니즈 월도 생긴 거고요. 이제 그 공부하면 거기에 그거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잔뜩 써놔서 막 몇 페이지 해서 윤리적이고 것도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 CEO가 그 뭐 예를 들면 뭐 특허가 이제 나올 것 같아. 예를 들면 임상 3상을 시행하는데 제약사가 임상 3상을 시행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중간 보고를 받았어. 지금 제가 CEO야 아니면 대주주야 그 소식을 들었어. 한 달쯤 지난 뒤에 얘가 이제 결과 나올 때 좋게 나올 것 중간 과정이. 그러면은 원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불법이잖아요. 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차명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의 것이니까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자기가 리포트를 기업 탐방을 가고 분석을 했더니 너무 대박이야. 그게 그 기존이 있어요. 뭐 리포트 낸 뒤에 뭐 일주일 뒤에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 내용에.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전에 뭐 차명을 이용해서 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그거는 참 추적하기 어렵겠네요. 그 예전에 그 한미약품이 그때 1조 원 기술 수출했다 그러고 막 뉴스가 터져서 막 폭동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관련돼서 한미약품 직원들 좀 11명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먼저 샀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꼭 안 하냐 이거죠.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구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그걸 뭐 하면 안 된다고.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 정도로. 저는 대부분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전지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약간 너무 편을 가르는 그래서 기관과 개미들의 그런 거를 구도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참 사실관계를 따지기는 참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참 그게 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김영웅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들으신 분들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의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두루두루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제 의견을 뿐이니까요. 참고하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 네, 그렇게. 네, 좋습니다. 그 네이버 쟁시판에 보면은 향후 2년, 3년 컨센서스가 나오더라고요. 있던데 컨센서스 제목이 여기 있네. 네, 컨센서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느 정도 신뢰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표님은 이걸 좀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컨센서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컨센서스가 뭐냐면 이제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마다 이제 뭐 자동차를 전문하는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있을 거고, 뭐 조선 전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제약하고 뭐 바이오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각 전문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산업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분석해서 예상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애널리스트 일이 그 일이니까 기업 분석에서 예상 추정치를 발표하는 게 올해 연말 추정치, 내년 연말 추정치, 내후년 연말 추정치까지 보통 이렇게 당해년도까지 포함해서 한 3년간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 리포트를 냈어. A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근데 B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삼성전자니까 리포트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추정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 A라는 애널리스트는 성장성을 더 관점을 줄 수도 있고, B라는 애널리스트는 뭐 글로벌 시장을 더 포인트를 준다면 예상 실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평균 낸 게 컨센서스예요. 그 컨센서스다 보니까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 컨센서스다 보니까 그 예상 실적이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애널리스트의 예상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업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니까 이걸 맞냐 안 맞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 사람도 그거 분석해서 내는 게 일이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은 본인 판단으로 주식을 못 사요. 그 증권사 리포트를 최소한 근거로 해야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개인처럼 왠지 여기 에코프로에 끌려 근다고 막 왕창 못 사게 돼 있다고 애초에.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2년간 컨센서스든 FN 가이드에 나오는 컨센서스든 결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고 믿을 수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틀리고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면 맞는 거죠, 얘가. 그래가지고 맞아서 대단한 애널리스트가 틀려서 뭐 잘못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상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막 다르게 선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 있죠, 이 예상이. 그래서 그 컨센서스는 그냥 맞나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다.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은 이 리포트를 근거로 투자를 한다. 투자 결정을 한다.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그렇죠, 참고는. 예를 들면 제가 매매하는 사이클 중에 1분기가 끝나요. 1분기가 끝나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 실적을 근거로 컨센서스가 나와서 4월 중순쯤 되면 이제 그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가면 올 연말 예상 실적이 막 나와 있어요. 연말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그 연말 예상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막 200% 상승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사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산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근거로 주식을 매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추정치가 연말에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 그 리포트를 근거로 주식을 사니까 나도 그걸 근거로 사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예. 예상치는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저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리면 바보 아니야. 밥 먹고 그것만 하는 놈들이. 근데 아니죠. 시장 상황이 바뀌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반도체가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2차전지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감산선을 하면서 네. 당일날 이제 그 삼성전자 4% 오르고 하이닉스가 6% 오르고 마이크론이 그날 밤에 8%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PC나 스마트폰 서버 등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가 딸리다 보니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막 재고가 쌓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최강자니까 이거를 안 팔고 버티면 다른 업체가 쓰러진다는 거지. 과거 2000년도 말에 그 치킨 게임,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반도체에서는 이제 4천억대 적자를 보고요. 이게 이제 2분기에도 이 정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그냥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감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게 감산하기 결정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반도체 업체 전체가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거죠.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D램은 감산하기로 했고요. 낸드는 이제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반도체의 기본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관장하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운영, 작동, 뭐 이렇게 연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원을 끄면 기억을 잊어버려. 그게 D램 반도체. 전원을 꺼도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게 낸드 플래시.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거 이제 낸드 플래시가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D램을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감산하겠다는 거고 서버 부분에서 지금까지 DDR4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DDR5로 다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감산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본론은 지금부터 이 얘기까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2차 전지 수급이 확 쏠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그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이 돈이 새로운 곳에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곳에 갈 곳이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주나 반도체 소재주로 이 수급이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계속 오르고 있고요. 3월 말만 해도 그 3월 말에 그 반도체 지원법 이거 우리나라 통과되면서 또 급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반도체가 아까 이런 삼성전자 감산하고 맞물려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 순환매 때문에 2차 전지는 좀 쉬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장비주 이런 것들은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쯤 이렇게 좀 더 지금 오르는구나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좀 미미하잖아요. 아니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한 30% 정도 올랐던 것 같고요. 그 테스도 한 30% 이상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진테크 원익IPS 이런 것도 최근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는 사실 2월 3월 초에 샀거든. 그래서 그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보도사는 그렇게 못 사잖아요. 먼저 지금이라도 사면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렇게 큰 사이클이 한번 오면 한동안 가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런 재고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고 적자폭이 너무 커서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는데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요. 그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다르게 보이는 분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쵸. 본인의 생각을 판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맞다 틀리다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저는 이제 그냥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제 주관을 배제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상을 한 거고요. 예상을 한 거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주식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테슬라가 앞으로 애플을 이기고 세계 1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생각에 변화는 없으신가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막 혁신이었거든요. 혁신. 애플이 아이팟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애플페이 만들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전 세계 시장 핸드폰 시장 점유율도 어마어마하고 애플페이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공격적으로 나서도 예를 들면 진즉부터 막 도전적으로 했거나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팀 쿡은 안정적인 사람인 거죠.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애플을 이끄는 걸 지켜볼 때 그렇다면 유지는 될지언정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아니잖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 자체가 약간 혁명가 이런 게 있고 그냥 독특한 천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끊임없이 혁신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딱 마주쳐서 전 세계는 전기차로 판이 바뀌고 있고, 당연히 성장성 면에서는 애플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고, 이제 테슬라는 급성장할 거니까 당연히 돌파하겠죠. 기록은 원래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애플의 아성을 누가 깨라 근데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기록은 항상 깨지게 돼 있었어요. 30년 만에 깨지든 50년 만에 깨지든 기록은 깨지더라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뭐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가가 고점에 비해서는 반토막 이상 났더라고요. 테슬라요? 네. 예. 그런 건 상관없을까요? 아, 그게요. 네. 자, 호재 요소를 따지면 이제 2035년부터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 그다음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2680 배터리를 모델 Y에 본격적으로 장착하려고. 뭐 이제 2680 배터리가 이제 가격은 싸고 성능은 좋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장착하게 되면 차 가격을 더 다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2 저가형 차량 생산에 임박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투자자 데이 때 발표한다다 말하는 거 쓱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거죠. 모델 2가 언제 나온다 얘기하면 다른 차들이 판매가 안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모델 2 기다릴 사람이 훨씬 많은 거지. 좀 마지못해 모델 3 살 사람이 좀 더 기다렸다 싼 전기차 한번 타보자 이럴 거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한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조만간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사이버 트럭 색깔 칠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보여드릴까요? 짠. 그 원래 사이버 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은색으로 우주선처럼 만들어가 정말 볼품없고 보기 싫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의외로 이걸 이쁘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원하면 색을 칠해준다는 거야.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그러면 이제 재미있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공장을, 일단 멕시코에 공장 짓는다고 하지. 인도네시아 공장 짓는다고 하죠. 중국 상하이에 배터리 팩 공장 짓는다고 하지. 캐나다에 공장 짓는다 하지. 공장이 많이 지면 칠수록 어때요? 판매량이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생산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2023년 올해 유럽에서 그 전 차종 다 포함해서 판매량 1위가 그 모델 Y랍니다. 모델 Y. 모델 Y가 그 1위. 그 내연기관 차량하고 전기차하고 뭐 하이브리드가 다 포함해서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유럽 전체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 이제 트위터 인수 대금 때문에 테슬라 팔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 100% 올랐어. 100% 올랐다가 한 20% 빠졌었어요. 20%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20% 빠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저점에서 산 사람, 수익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정을 받으니까 너도나도 팔았으면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고요.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주가가 올라가도 매물 압력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매수세만 받쳐주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의 차이는 테슬라는 이미 매물 압박을 소화한 상태예요.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20% 고점대 20% 눌림을 받은 상태고 엔비디아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따로 차트 준비해놨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요. 해놨는데 테슬라는 지금 뭐 사도 충분한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테슬라 사는 데는 전혀 큰 염려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애플도 뛰어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건 이제 2020년 말쯤 얘기고요. 2030년. 예. 그 말이고. 그럼 저 세상에 이 뉴스를 보시면 이게 모델 Y인가요? 예. 뉴스를 보면 지금 테슬라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니까요. 모든 뉴스가. 예. 차트도 이뻐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뻐 보이죠. 여기서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고점하고 조정받은 걸 생각하면 차트 보면 매수 포인트 같고요. 그다음에 좌측 거 보면 탑
25 베스트 셀링 브랜드 유럽.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별로는 16이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테슬라는 단 2대만 팔잖아요, 유럽에서. 모델 3하고 모델 Y. 2대로 16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차종은 예를 들면 폭스바겐 1이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이 뭐 10몇 대, 20몇 대를 팔 거 아니에요, 차종이. 이게 16기가 대단한 거죠, 사실은. 잘 못 보면 테슬라 16이 있는데 얘들 지금 모델 Y하고 모델 3 두 가지 모델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판매량이 47% 압도적으로 증가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모두 통틀어서는 모델 Y가 1등. 야,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예,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골드만 삭스에서요. 재미있는 뉴스가 한번 냈었는데 이제 이게 4월 7일 뉴스네요. 골드만 삭스가 BMW나 기타 다른 차들은 베어리시 이제 한물 갔다는 거지 이제 하락세가 있다는 거지. 테슬라는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좋아서 키득키득 웃고 있다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재밌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4680 모델 4680 배터리를 모델 Y에 추가한다. 뭐 그런 얘기를 기사로 쓴 거예요. 예, 기사 쓴 건데. 모델 Y가 지금 1이라고 한 거죠. 예, 아까 그 모델 Y가 1위. 근데 미국에서 이제 4680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못 만들었어요. 시제품만 몇 개 좀 만들고 말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예. 또 테슬라 미국서 가격이나 또 한다고 하잖아요. 1월 이후 5번째. 이렇게 또 일한다 그러면 또 막 그 아까 말한 많은 사람들은 저런 말 하잖아요. 아, 이제 뭐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네. 아니, 가격을 떨어뜨리면 내연기관 차량 시장을 잠시 간다니까요. 그걸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하면 안 돼요.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거 가격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 건데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테슬라를 사는 거거든요. 예. 같은, 왜냐면 차량 유지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살 거거든요. 이게 가격 떨어지면 이게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 보면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마진율이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예. 내연기관 차량 사는 사람이 테슬라 살 확률이 높아진다.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네. 그 또 지난 출연에서 미국 주식에서 좋아 네. 보이시는 게 엔비디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엔비디아는 왜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엔비디아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게 눌림없이 그냥 그것도 올라버려서.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눌림목을 기다려라 이래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엔비디아 사고 싶은 분은 참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막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잖아요. 꺾일 때 20% 30%씩 꺾여요. 아, 이렇게 눌림이 없이 올라가면요? 예, 예. 근데 그 20% 30% 꺾이는 게 바닥에서 20% 30%가 아니고 고점에서 20% 30%니까 바닥에서 따지면은 50% 꺾이는 그렇죠. 셈인 거야. 그렇게 되겠네요. 이거 지금 사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회 줍니다. 그래서 기회 줄 때까지 기다렸다 눌림목 위에서 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그래프 잠깐 2차전지 에코프로도 연상이 되는데 네. 눌림 없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도 한 50%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뭐 50%든 뭐 20%든 빠져야 된다. 그 21평선 고점 무조건 21평선 무조건 깨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22평선의 기준은 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냥 충분히 경험인가요? 조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하는 거고 뭐 그게 20%를 깨고 더 61평선까지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21평선만 깨고 내려왔다 반등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예를 들면 조정은 충분히 받았는데 갑자기 막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테슬라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얘가 다시 그냥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한 20% 내려왔는데 테슬라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좀 악재가 뉴스가 나왔어. 2차전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그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정확히 맞는다고 예상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흐름은 아까 흐름은 개미들이 끌어올린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요 초록색 선이 2평선, 21평선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 저점만 5일 2평선요. 아, 5일 2평선. 아, 여기 빨간 거. 이거는 제가 추세선 그은 거고요. 추세선 그으신 거고. 네. 아,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다려라. 눌림목을 기다려라. 예, 그렇죠. 예. 작년 말에 음. 챗 GPT가 출시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였잖아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대화형 AI를 출시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앞으로 대세는 글 검색에서 대화형 검색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이거 그 대화형 그 AI 때문에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 1월 중순, 2월 중순에 그 관련 걸 막 써서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그 챗 GPT, 그다음에 뭐 여기 구글에서 만드는 거, 네이버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쭉 다 써놓고 엔비디아는 딱 넣어놓고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열강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그 검색 엔진, 대화형 검색 엔진에 열강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 비슷한 더 고사양의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지는 거죠. 왜 속도전이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배 두드리고 장사하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은 굉장히 곧 저점대에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 적절치 않고요.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한 21%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릴 때 다시 사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테슬라 차트처럼 이 한 20% 깨지고 한 20% 깨지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다시 상승 시도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 사면 됩니다. 지금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눌림목을 기다려라 엔비디아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명쾌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또 앞서서 뭐 제약바이오, 조선주 이런 것까지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한 1억 원 있다면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나요? 저 사실은요. 네. 이 질문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여기는 사람마다 그 열종목 쪼개는 사람도 있고 세종목 쪼개는 사람도 있고 한 종목에 몰빵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사실 제가 투자하는 거랑 이런 데 출연해서 말하는 거랑 달라요. 왜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 1억을 제한해 놨잖아요. 그럼 제가 1억만 갖고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고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비중이 좀 많았고요. 네, 그런 게 하니까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럼 그걸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스타일이신 건가요? 저는 예전에 그 $1,300 때도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아서 그때도 많이 팔고 좀 다시 사야죠 이제. 네.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만약에 저한테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제안하는 솔루션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절반은 이제 6천만 원 정도는 달러로 환전해서 테슬라 절반 사고 엔비디아는 눌림목 기다리고 형 달러로 바꿔서 놔두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으로 이제 국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타이밍에 국내 주식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나 조선주,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는 피해야 됩니다. 건설주는 이제 PF 대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만기가 7월 달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뉴스 봤는데 YTN 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중소 건설사들 부도가 법정관리 부도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건설 쪽, 그 PF 대출하고 관련된 건설, PF 대출하고 관련된 증권사, 저축은행 관련주는 좀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출연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조회와 댓글 남겨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워렌TV나 워렌증권에도 유튜브 채널에도 방문해 주셔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 주식학원의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